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이 발표가 됐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뱅 아모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10월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모린 맨유 부임 이후 첫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 선정이죠. 그런데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아모림의 10월 성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우선 썬덜랜드전 2대0 승리를 했고요. 리버풀전 그 안필드 원정을 가서 1대2로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 홈에서 열렸던 브라이튼전, 아시겠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맨유가 굉장히 약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 브라이튼전도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3경기 3승, 승률 100%를 기록했어요. 즉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프리미어리그 10월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성과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이달의 감독은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이 아모림 맨유 부임 1주년이었죠. 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라는 걸 느끼는데 2024년 11월 11일 약 1년 전에 맨유 감독으로 후뱅 아모림이 부임을 했고요. 테나가 경질되고 임시감독 체제를 거친 다음에 아모림이 중도 부임하는 형태로 유나이티드 감독직이 이어지게 됐는데 뭐랄까 그 뒤로 이런저런 일들이 하도 많았어서 리그에서의 처참한 그런 승률들, 백스리 시스템으로 새롭게 넘어갈 때 기존 선수들의 적응의 문제, 그렇게 또 리그는 또 안 좋은 와중에 유로파는 또 결승까지 갔죠.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지면서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반면에 토트넘은 챔스로 진출하는 이런 정반대의 상황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슬픈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죠. 경기력이 불안한 와중에도 극적인 승리, 감동적인 승리를 보여줬던 경기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기존 팀에서 좀 문제가 됐던 선수들을 과감하게 좀 쳐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거는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유나이티드를 보면서 이렇게 다이내믹한 1년을 보낸 감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자, 아모린 부임이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 1주년을 맞아서 그가 맨유 감독으로 좀 부임하기까지의 이야기,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짚어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모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떻게 부임하게 되었나? 때는 약 1년 반 전 2024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5월 14일 유나이티드는 경기장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임시 CEO 장클로드 블랑, 브레이스포드 경, 윌콕스 모두 불만이 있었다. 맨유 보드진들이죠. 특히 팰리스전 패배와 코번트리 시티와의 FA컵 준결승전 힘겨운 승부차기 승리 이후 더욱 불만은 커졌다. 맨시티를 떠나 아직 정식 CEO로 취임하지 않은 오마르 베라다 역시 불만이 있었으며 레클리프 경과 글레이저 가문도 마찬가지였다. 1년 반 전의 그 테나흐 체제의 맨유, 특히 이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팰리스전 패배랑 코번트리 시티와의 FA컵 준결승전, 이때 이후 보드제는 이미 테나흐를 경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FA컵 우승 전이에요. 이렇게 코번트리랑 힘겹게 싸운 이후에 맨유가 결승전까지 가서 맨시티를 이기고 FA컵 우승을 했죠. 근데 그 FA컵 우승 전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경질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드제는 이미 테나흐에 대한 경질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4년 5월 14일부터 보드진이 다음 감독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여기에 아모림의 이름이 처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 아모림의 이름이 없었다. 이후 토마스 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로베르토 데체르비, 토마스 프랭크, 마르코 실바, 그레이엄 포터 등 6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후보들 모두에게 비공식적인 연락이 전해졌다. 투엘과 데체르비가 주요 후보였으며 유나이티드는 5월 말부터 후보들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가졌다.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이 5월 말이니까 이때쯤부터 이미 보드진이 다음 감독 후보들이랑 컨택이 있었다. 그중에서 투엘과 데체르비가 주요 후보로 언급이 됐다. 그래서 이제 6명들 사이에서 연락을 하고 투엘을 선임하냐 데체르비를 선임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후보들을 서치하던 와중에 자꾸 누군가의 이름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언급이 됐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모림의 이름이 언급됐다.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과 전술 시스템을 갖춘 감독에 중점을 두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림은 초기 감독 명단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엘이랑 데체르비가 영입 명단 선두에 있었던 거겠죠. 투엘은 첼시에서의 경험도 있었고 데체르비 역시 최근에 브라이튼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모림의 이름이 에이전트들과 선수들과의 대화에서 계속 언급됐다. 맨유의 디렉터 윌콕스가 자신의 인맥들을 동원해 축구계의 차세대 거장이 누가 될 것이냐 탐색했을 때도 곧 볼로냐에서 유벤투스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티아고 모타와 함께 아모림의 이름이 언급됐다. 일단 아모림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가 맨 처음에 놨던 이 중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감독, 이거에는 맞지 않는 감독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초기 영입 명단에는 없었는데 자꾸 그 이름이 에이전트들이랑 선수들 사이에서 계속 들렸다. 심지어 디렉터인 윌콕스가 인맥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티아고 모타의 이름과 함께 아모림의 이름이 계속해서 들렸다. 하지만 이런 아모림의 경험적인 측면 외에도 맨유가 아모림 선임을 조금 망설였던 이유가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이 구단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아모린 선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보드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현재 구단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림이 새로운 국가의 클럽에 합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도약이 될 거라 느꼈다. 이 도약이라는 게 뭐 좋은 의미의 발전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무리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조금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댄 애쉬어스는 뉴캐슬을 떠나 막 스포츠 디렉터로 합류할 예정이었고 크리스 비벨은 영입 디렉터로 오고 있었다. 맨유의 새로운 스태프들은 기존 인력의 이탈과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서로를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맨유가 뭐 누구를 또 핵심 인사로 영입을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단의 어느 부분을 또 줄이고 누구를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무대에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도전하게 만드는 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너무나도 큰 도약이 될 거라고 보드진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당시 맨유의 상황은 새로운 감독에게 안정적인 곳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개편도 있을 예정이었다. 캐링턴 훈련장 시설 개선에 5천만 파운드가 투자되면서 1군 선수들은 훈련장의 임시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인력적인 부분, 구단에 어떤 인사가 오고 어떤 인사가 나가고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적인 부분들, 훈련장을 개선하면서 기존 선수들이 이제 임시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 모든 상황은 해외에서 새로운 리그로 오는 감독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아모림 선임을 다소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두 명의 선두 감독들이 있었죠. 투엘이랑 데체르비. 이 두 명은 어떻게 됐나? 유나이티드는 투엘과 데체르비 쪽으로 기울었다. 투엘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합의된 조건은 없었고 그는 맨유 직책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투엘은 바로 전달 바이에른 뮌헨에서 힘들게 떠났기에 축구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려 했다. 그리하여 데체르비가 유력한 후보가 되었고 맨유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재정적인 조건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은 데체르비에게 거절당했고 구단은 조건을 개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의 선두들 투엘은 바로 전달에 바이언을 떠났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데체르비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네오스는 아모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런던 중심부에 있는 이네오스 본사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 위원회는 테나의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추가 회의는 새로운 감독이 누구일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때 축구부문 경영진의 합의가 아모림 감독에게로 모였고 베라다는 맨유 CEO죠.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베라다는 맨시티에서 선수 협상을 이끌었던 시절의 인맥들을 활용하여 아모림의 에이전트인 라울 코스타에게 연락했다. 베라다는 또한 스포르팅에도 인맥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모림의 바이아웃 금액이 1천만 유로이며 그가 맨유 직책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음이 확인됐다. 지금 구단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감독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투엘이랑 데체르비 쪽으로 먼저 기울었는데 투엘 같은 경우는 휴식을 취해야 됐기 때문에 안 됐고 데체르비는 재정적인 조건이 합의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3옵션 이전에 투엘이랑 데체르비 알아볼 때부터 이미 이름이 들려왔었던 그 아모림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후 맨유 보드진과 아모림은 세비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맨유 관계자들은 10월 말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아모림 감독과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베라다, 애쉬워스, 그리고 윌콕스는 맨체스터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다. 렉클리프와 브레이스포드 역시 전용기로 안달루시아, 그 세비야가 위치한 지방 이름이죠. 안달루시아에 도착했으며 이들보다 늦게 합류했다. 아모림과 그의 에이전트는 2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와서 개인 주택에서 열린 이 미팅에 참석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이 개인 주택에서 그 얼마 전에 아모림이 뭐 전술에 대한 얘기들, 시스템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비판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모림이 했던 얘기가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팀을 이끌어 갈지 이거를 이미 부임하기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내 계획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대화는 5시간 동안 이어졌다. 아모림 감독은 자신의 축구 비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신의 철학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는 진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최근 인터뷰 내용이랑 일치하는 부분이죠. 시스템에 대한 비판들이 들리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은 메인 시스템 적응이 우선이다. 난 전술을 언젠가는 바꾸겠지만 그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이미 이때 이 시점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뛸 수 있는 전술적으로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5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약간 아모림도 의아하게 여겼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맨유는 그를 3, 4년이 걸리는 완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지만 부임 시점이 최적은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구단이 여러모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이고 심지어 기존의 백포 체제에서 백스리로 시스템까지 변화하는 구단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상당히 혼란스러울 시기였기 때문에 부임 시점이 최적은 아니었다는 얘긴데, 그래서 아모림이 여러 차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당장 저를 부임시키려고 합니까? 왜 시즌이 끝난 후가 아니죠? 아모림 본인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 내가 맨유에 가면은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긴데, 이거에 대한 맨유 보드진의 생각이 조금 골 때려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맨유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그를 시즌 중간에 데려옴으로써 팀이 당장의 성적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향후 몇 년을 위한 투자로 보았다. 그가 이 첫 몇 달간의 시간을 스쿼드, 구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단의 혼란스러운 상황, 환경, 기존 백포에서 아모림 시스템의 백스리, 이 시스템 전환 때문에 오는 급격한 변화, 이것 때문에 맨유가 부임 첫 시즌에 성적을 못 낼 거라는 거는 보드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감독도 힘들어하고 선수들도 힘들어할 거라는 거, 그리고 팬들도 혼란스러워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거를 일종의 경험치로 봤다는 겁니다. 첫 시즌에 성적이 안 나올 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스쿼드, 구단, 프리미어리그를 파악하는데 이 시간을 쓰면 된다. 즉 남은 시즌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버린다. 경험치 쌓기용으로 쓴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유나이티드는 아모림을 선임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맨유는 이제 부임 첫 시즌에, 아모림 체제 첫 시즌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모두가 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됐죠.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감독도 그렇고, 그리고 팬들인 우리까지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 아모림 부임 당시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테나흐 경질 당시에 맨유는 인력, 시설, 재정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독 교체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보드젠은 이 상황에서 아모림 부임이 리스크 있는 선택지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모림은 맨유 감독직을 선호했지만은 중도 부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구단 자체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 감독직에 부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드진은 부임 첫 시즌을 아모림이 PL에서의 경험치를 쌓을 시간으로 보고 처음부터 해당 시즌의 성적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보드진의 스탠스가 이해가 돼요. 첫 시즌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유로파리그 우승도 실패하고 리그에서 처참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도 보드진은 지금 아모림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단기적인 성과는 평가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성과로 보겠다. 아모림에게는 3년의 시간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들은 아모림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아모림한테는 뭐 보드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3년간의 시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허락된 시간 동안 아모림은 어떻게 맨유를 이끌어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카로운 말, 적극적인 코칭, 그리고 선수단의 감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모림은 최대한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모림의 뭐 경기 후 인터뷰나 뭐 경기 전 인터뷰, 아니면 맨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그런 발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아모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솔직하게 말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내용이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랑 해야 되는 말을 숨기는 타입은 아닙니다.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죠. 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전 패배 이후 토트넘한테 패배한 다음에 챔스 진출을 실패한 뒤 리그 마지막 경기인 아스톤 빌라전 전날 캐링턴에서 시즌 종료 미팅이 열렸는데, 거기서 아모림은 가르나초한테 너에게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좋은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모림 체제에서 기회를 못 받았던 것도 결코 아니었고요. 출장한 경기 수도 많았고, 하지만 거기서 뭔가 많은 거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슈들도 발생을 시켰던 그런 선수한테 아모림은 이 팀에 네 자리는 없을 것 같아. 너에게는 좋은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 같다. 너를 위해서도 다른 클럽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은 때론 과격할 정도로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아모림은 자기 의사랑 뜻을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할 수도 있는 표현, 이런 것도 망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레시포드의 경기 모습, 훈련에서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아모림은 상당히 좀 화제가 되었던 말이었죠. 매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를 기용하느니 차라리 63세 골키퍼 코치 호르헤 비타를 투입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떤 선수를 좋아하고 어떤 선수를 싫어하고 이래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경기장에서 플레이가 좋지 않은 선수, 아니면 훈련장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선수, 발전을 못하는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예외 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 같아요. 우가르테 같은 경우도 부진한 활약이 좀 이어지니까 아모림이 우가르테를 불러서 지금의 너는 스포르팅 때 내가 알던 그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맨유 팬분들이 맨유의 본체다라고 표현하는 그 선수한테도 아모림한테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브루노 같은 경우는 삼선으로서의 포지션 변경에 의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자꾸 패스가 끊긴다거나 미드필드에서 플레이가 안 좋을 때 아모림은 브루노는 다음 시즌 로테이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브루노 페란데스 같은 경우는 경기에 출전하는 거에 굉장히 의의를 두는, 교체되어 나가기보다 계속 경기장에 풀타임으로 남아있는 이런 걸 선호하는 선수인데 아모림은 그에게 다음 시즌엔 브루노도 로테이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뭐 다른 선수들 얘기할 것도 없이 본인 생각 얘기할 때도 굉장히 솔직합니다. 한창 좀 경기력이 안 좋을 때, 패배가 좀 이어질 때, 특히 지난번에 카라바오컵에서 그림즈비한테 패배한 이후에 전술을 바꿔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모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교황도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건 내 직업이고 내 책임이고 내 인생이다. 따라서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꿔야 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압박을 느끼고 시스템을 바꾼다면 내 선수들은 나를 다르게 볼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었는데 물론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뭐 교황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농담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이 전술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당히 또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얘기가 많았지만은 어쨌든 솔직했다. 이렇듯 아모림은 솔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인터뷰나 미팅이나 아니면 선수 평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마지막으로 팬들한테도 솔직하다고 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실 때 관중석에서 뭐 이런 응원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루벤 아모림, 루벤 아모림 이런 식으로 응원가가 들리는데 이게 아모림 챈트거든요.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에게도 응원가를 붙여서 응원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클럽이죠. 근데 중계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지금 말고 한창 또 안 좋았을 때 그때 당시도 이런 챈트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보는 입장에선 좀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감독인데 승률이 처참한 감독인데 어떻게 저렇게 응원가가 계속 나오냐. 이게 응원가가 심심할 때마다 들려요. 아모림 응원가가. 경기 보다 보면 굉장히 잦은 빈도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지지를 받냐. 현지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모림 감독은 구단의 얼굴이 된다는 책임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선수가 팬들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아모림은 경기 전 선수단의 절반이 그리고 경기 후 나머지 절반이 올드 트래포드 밖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줘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규칙이 생긴 이후 실제로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설 때 이 규칙을 이행하고 있다. 아모림 자신도 경기 종료 후 휘슬이 울린 후 늦게까지 남아 팬들과 사진을 찍어준다. 이 솔직한 태도 그리고 팬들을 챙기려는 모습, 거짓이 아니라 맨유라는 구단의 진심이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지지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과격할 수도 있지만 그 솔직함이랑 진솔함이 팬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림 감독을 볼 때 뭐 지금까지 뭐 여러 영상들에서 뭐 아쉬운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토로하곤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아직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아모림의 뭐 팬이라거나 그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있는 한 그의 성공이 맨유라는 구단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도 같은 경우는 뭐 솔샤르 때도 그랬고 테나흐 때도 그랬고 맨유의 어떤 감독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한텐 그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단이 장기적으로 그한테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믿고 기다려줄 의지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상 저는 아모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맨유가 이 경기 져서 아모림이 경질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상 지금은 아모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어쨌든 후뱅 아모림 감독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임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후뱅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바라는 그런 미래, 정말 웃을 수 있는 미래, 그 영광의 시대를 되찾아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